2024년 7월 22일 부채도사로 알려진 장두석이 작고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날 싱어송라이터이자 극단 학전의 대표 김민기도 작고해 장두석의 죽음이 묻혀진 감이 없지 않았는데 저는 우연히 장두석과 김정식이 나온 스타데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다른 가수들이 부른 버전보다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두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었습니다. 찾아본 바 그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1957년 9월 29일 장두석은 제주도에서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지나가던 노스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전생에 저승사자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했으니 이승에서는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 해서 말두, 클 석자, 즉 쌀을 팔되 되보다 넘치게 주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 그가 6살 때 서울로 부임 발령을 받아 온 식구들이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부터 장두석은 서울에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 시절 살았던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은 항공사진 판독 전문가. 한성고 재학 시절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명석했기에 그의 부모님은 그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고3 때 노래에 심취하면서부터 친구와 듀엣 활동을 하게 되었고 1976년엔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진행한 KBS 노래자랑에 사랑의 진실을 불러 본선 진출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경희대 지리학과에 입학합니다. 내성적이고 얌전한 성격의 소년이었던 그는 대학교 입학 후 농촌 봉사활동의 조직부장 및 상록수 합창단의 리더로서 게임과 합창을 맡아서 하다 보니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경희대에서 주최한 경희가요제에서 입상을 합니다. 군 입대 후 수경사 헌병단 응원단장 및 각종 연회의 사회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 TBC에서 주최한 제2회 개그 콘테스트에 진출했는데 여기서 그는 은상을 받습니다. 대상은 이성미와 김은우.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열린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피아노와 기타, 혼성 듀엣으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낙서라는 곡으로 출전을 했고 예선 통과, 본선까지 진출했지만 개그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은 사실이 담당 PD에 알려지면서 강제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시 출전 금지 규정은 없었음에도 말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 인생의 당락을 결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해프닝은 그가 코미디언이 되는 계기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되어 부수입으로 돈이나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기웃거렸지만 출연 기회는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시절을 참으로 비애스러웠던 시절이라 회성을 합니다. 이래저래 방황하는 나날을 보낸 그 앞에 한국 코미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김형곤. 1981년 2월부터 콤비로 활약한 두 사람은 젊음의 행진, 유머 1번지에 출연하여 마침내 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콤비로 활약했음에도 그는 자신보다 3살 어리지만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약이 뛰어난 김형곤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1년 8개월 만에 결별, 각자의 길을 걷자고 선언을 합니다. 한 예로 토크쇼 아궁이에 출연한 엄영수는 김형곤이 남을 웃기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다면서 남들이 자신보다 웃기거나 아무리 선배라도 자신이 만든 코너에 어울리지 않으면 커트시켰다고 회고했었습니다. 장두석이 부채도사에 출연할 때쯤 한 인터뷰에서 7, 8년 전에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충격을 받고 방황을 하는데 이때 선배 전유성이 건네준 오조 라즈니 씨의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읽고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보면서 홀로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장두석을 배신한 사람이 김형곤인지 혹은 제3의 인물인지는 모르나 나중에 두 사람은 KBS 빅쇼, 토크쇼 여유만만을 통해 조우를 합니다. 명상 수행 초기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수행과 중단을 반복합니다.
동료들에게 삶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할 때면 동료들은 그를 괴짜로 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결혼과 돈벌이에 그닥 욕심을 안 내는 장도석을 보면서 내심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조차도 명상을 하면 할수록 사회생활과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아 야구클럽, 골프클럽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지만 겉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떠나야지 라는 말만 되풀이했었습니다. 1980년대는 연예인 선교가 왕성히 활동할 시기였습니다. 당시 연예인, 특히 희극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명상을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요가, 레이키 어튜먼트, 차크라, 타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있지만 이 명상이라는 개념은 2000년대 중엽까지 참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도 얘기가 저희는 궁금한데 지난해 그러면 인도 가셨을 때 주로 만나셨던 분들이요. 예. 제 생각에는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는 거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럼 정신병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못해요. 하여튼 그런 면으로 뭔가 근데 아이들이 명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쪽의 분들을 굉장히 이상하게들 보시는 건 사실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쁜 분들. 저도 옛날에요. 네. 이 고기 저 채소만 먹는다든가 남자가 네. 무슨 뭐 술을 안 마신다든가 담배를 안 피고 이러면은 예. 야, 어떻게 남자 자식이 저러냐. 그랬었어요. 저도 굉장히 네. 이상하게 봤는데 사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 뭐 의사들도 있고 뭐 의사들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결혼해서 그 가정을 가지신 부부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분들이에요. 젊음의 행진에 같이 출연한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인이 되지 못한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틈틈이 작사 작곡을 연습하였고 방송 후 밀려오는 이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 명상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장두석은 자신이 기획한 개그 코너에 음악을 접목시켜 가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는데 가수 모창, 니캉 네캉, 시커먼스, 오페라 가족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1987년에 올린 뮤지컬 톰 소여의 모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곡, 편곡한 것과 가수 안다미에게 쉬운 사랑, 쉬운 이별을 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훗날 DJ DOC는 장두석이 작곡한 허리케인 박을 구정가요인 줄 알고 신당동 떡볶이집 허리케인 박을 발표해 표절 시비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코미디언 장두석보단 음악인 장두석으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이자 강변가요제에 출전한 경험이 있던 주병진과 이성미와 함께 옴니버스 앨범 우리끼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장두석은 우리끼리에 수록된 곡들은 개그 노래가 아닌 순수한 대중음악임을 강조하며 대중가요를 불러 가수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생전 그가 방송사와 여러 차례 토크쇼를 했음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방송사는 엔터테이너 장두석이 아닌 단순히 코미디언 장두석, 괴짜 장두석으로만 부각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오페라 가족이라고 정말 뭔가 새롭게 시도한 건데요. 노래들을 워낙 못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매추하다가. 근데 장두석 씨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 예? 같이 좀 이렇게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 많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욕심만 많지 뭐 이루는 게 없으니까. 네. 1989년 5월 그는 가수로서의 변신을 위해 본격적인 곡 수집에 들어갔고 제작비 마련을 위해 안 나가던 밤무대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11월엔 편곡이 완성되고 그 다음 해 8월 그의 이름이 박힌 앨범을 발표합니다. 타이틀은 사랑한다 해도. 원래 이 곡은 후배 코미디언이던 서원섭이 자신의 미래의 타이틀곡이라며 자주 부르고 다녔던 노래였으나 이 노래를 들은 장두석이 그를 설득했고 이 곡을 작곡한 홍정환을 만나 허락을 받고 실은 곡입니다. 편곡자는 당시 소방차와 김한선의 앨범 편곡을 담당했던 김명곤과 이호준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 장두석 씨가 노래 잘하신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그리고 뭐 폭소가요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요번에도 1등 하셨고 어쨌든 노래 잘한다는 건 다 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모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노래할 때마다 남의 흉내를 내는데 남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든가 입술을 어떻게 내고 목을 어떻게 넓히고 혀를 어떻게 하고 발음을 어떻게 하고 한 그런 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기술은 완전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색깔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색깔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되 남이 부르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 난다는 건 아니까. 지금은 돈 주고도 못 듣는 이수만의 조언. 그래서 이제 가수로서 출발을 했는데 금년에 가수로서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때 장두석은 큰 실수를 하는데 바로 방송에서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냥 저는 끝내고 싶어요. 가수로서 저는 스타가 되고자 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싶고 그냥 음악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큰 욕심은 없고. 차라리 이수만에게 노래에 대해 한 수 알려주시라고 당당하게 받아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자신 없는 모습은 1집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대학가에서도 호응이 좋아 가요 톱10 순위권에도 올라갔지만 앨범 성적은 부진해서 다시 코미디언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이디어 문제로 PD들과 자주 부딪혔고 앨범 성적 부진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에 이화여대 부근에 있던 점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갑니다. 그 무속인은 TV를 자주 보질 않아 개그맨이라는 개념을 몰랐지만 부채로 점을 쳐주면서 가수보다는 개그맨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그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통해 고정 코너로 신설된 것이 부채도사였습니다. 제신이시여 집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어떻게 넓은 데로 옮겨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대. 코너는 대박을 쳤고 그는 무속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무속인은 문을 닫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훗날 그는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무속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년 정도 진행한 부채도사가 막을 내리고 그는 영화 슈퍼맨을 모티브로 한 감초맨이라는 코너에 감초맨을 맡아 다시 한번 대박을 노리지만 주 시청층을 성인 남녀에 맞춘다는 이유로 감초맨은 폐지가 되었고 그는 시리에 빠집니다. 흔히 장두석이 부채도사가 끝나고 바로 잠적한 걸로 알려져 있으나 바로 잡자면 그는 감초맨이 끝난 후 1993년 1월에 잠적을 했습니다. 연예인 축구단 자격으로 브라질 교민 위문 공연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브라질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그는 탑승을 포기하고 옥수동에 있던 오쇼루치 명상센터로 가서 올바른 명상 수행을 배웁니다. 그것이 남들이 말하는 잠적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운 그는 식습관을 채식으로 바꾸고 담배, 술을 끊고 약식, 요가 등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체중은 15kg 감량했고 급성으로 나타난 당뇨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명상가가 되기 위해 일본을 넘나들며 명상센터를 찾아다니며 명상을 배웠습니다. 1994년 11월 그는 인도의 푸나라는 곳에 있는 명상 공동체 아슈람에서 50일간 명상 수련을 받은 후 쿠시딜, 우리나라 말로 즉 행복한 마음이란 이름을 받아 명상 수행과 타로카드 트레이닝을 전수받고 1995년 4월 압구정에 오쇼 쿠시딜 명상센터를 개원합니다. 방송 활동을 아예 접으려고 했지만 명상센터 재정 문제와 당시 SBS로 이적한 후배 코미디언 김희환의 제의가 있어 SBS 코미디 프로 웃으며 삽시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간간히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상센터는 6년 만에 폐업을 합니다. 나중에 그는 동생과 함께 설립한 녹음실을 개조해 출판사 황금꽃을 설립, 명상과 관련된 서적과 음반을 발매했지만 신통치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5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전통찻집을 라이브 카페로 개조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는 명상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잘 나가던 개그맨 생활을 왜 그만두었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던 중 주변 지인들의 응원으로 앨범을 몇 차례 내기도 했지만 그 옛날의 만능 엔터테이너 장두석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반을 발매한 후 그는 개그 콘서트와 오차사를 통해 왕년의 개그 코너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음반 홍보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부정적인 내면을 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장두석 본인도 명상은 현실과 함께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으나 거듭된 실패로 인해 성격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상은 깨달음이 아닌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향년 67의 나이로 작고한 장두석. 어떤 이는 그가 채식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인간관계가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채식에 심취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졌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방송계와 관련된 인간관계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 코미디언 협회 사이트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데 이는 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코미디언계와 연을 끊음을 나타냅니다. 작고하기 1년 전 동료 코미디언 엄영수는 장두석에게 같이 무대에 서서 코미디를 다시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그 얘기는 장두석에게 허망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에게 애착심이 가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쇼젠 타로카드와 연인들의 타로라는 책을 출간한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타로카드를 배운 장두석은 타로 마스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가 출간한 오쇼젠 타로가 타로 마스터들 사이에 카드의 질이 안 좋다는 평들이 있지만 오쇼젠 타로는 마스터들이 애용하는 덱 중 하나입니다. 그 흔적은 출판사 황금꽃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타로카드와 레노먼드 카드를 배우고 있는 저로서는 기쁘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유튜브에는 타로, 사주, 명상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만약 그가 명상 수행과 자신이 출간한 오쇼젠 타로를 활용하여 영상을 올렸으면 조금이나마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그럴 상황도 안 되었던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그가 2000년대 중엽에 명상센터를 설립하고 명상가로서의 길을 쭉 갔더라면 코미디언에서 유학자로 전업을 한 김병조처럼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생 이해받지 못했던 슬픔과 외로움을 영상으로서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열반의 세계에 도달했기를 기원합니다.